폴란드 언론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은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었다. KF-21 보라매가 한국 공군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폴란드에서는 이 기체를 하나의 소기용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자국 안보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한국 방산의 속도와 신뢰성을 몸소 경험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번 반응은 훨씬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다. 폴란드 주요 경제 매체들은 KF-21을 두고 단순히 F-35의 보완제가 될 수 있느냐는 수준을 넘어서 차세대 전력 공백을 메울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관심의 주체였다. 폴란드 공군이나 국방부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국영방산그룹인 PGZ를 중심으로 항공정비와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WZL 계열 기업들까지 동시에 반응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투기 몇 대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해 기술과 일감을 가져오겠다는 산업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뜻이다. 이미 FA-50 도입 과정에서 한국식 방산협력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KF-21은 단순한 구매 대상이 아니라 공동성장의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KF-21에 대한 폴란드 언론의 평가 역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고 한국 공군이 이 기체를 통해 노후화된 F4와 F5 전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 정확하게 소개됐다. 초기 양산형인 블록 1은 제공권 확보에 특화된 모델로 2026년부터 인도가 시작되고 2028년까지 40대가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한국의 최종 도입 목표가 120대라는 일정까지 상세히 언급됐다. 이는 단순한 외신 번역 수준이 아니라 내부 자료를 상당 부분 들여다본 흔적에 가깝다. 가격에 대한 분석도 냉정했다. KF-21이 결코 값싼 전투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블록 1 기준 대당 약 8천만 달러대, 블록 2가 1억 달러 초반대로 추정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그러나 폴란드가 주목한 핵심은 절대 금액이 아니었다. 이미 F-35의 단가가 1억 2천만 달러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 KF-21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더 빠른 납기, 그리고 산업협력이라는 카드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별점으로 부각됐다.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하고 동시에 자국 방산 산업을 키워야 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바꾼 장면은 폴란드 공군 최고 지휘관의 직접 행동이었다. 이레네우시 노박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조종 환경과 운용 가능성, 기술적 잠재력을 몸으로 확인한 뒤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폴란드 공군 수뇌부가 여기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은 KF-21을 단순 후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폴란드 방산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부품 생산 참여, 정비 라인 현지화, 장기적으로는 조립과 시험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만약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폴란드 안에는 단순한 외산 전투기 운용 체계를 넘어 KF-21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항공방산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미 FA-50을 통해 유지 보수 체계와 협력 모델에 익숙해진 상황이라는 점은 이러한 논의를 훨씬 빠르게 진전시키는 요소였다. 폴란드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에는 냉혹한 안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폴란드와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 입장에서 러시아의 위협은 긴장 고조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미사일과 드론이 국경 인근까지 날아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중전력의 즉각 대응 능력과 지속 운용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런 환경에서 KF-21은 단순히 성능표로 평가되는 전투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빨리 투입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결국 폴란드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분명하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기술 성과를 넘어 폴란드가 직면한 전력 공백과 산업적 욕구, 그리고 동부전선의 불안정한 현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전투기가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는 더 이상 분석가들의 보고서에만 머물지 않았다. 실제 전장 상황이 나토 국경 바로 앞까지 밀려오면서 폴란드 사회 전체가 전쟁을 가정한 현실인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특히 폴란드 국경과 맞닿은 에너지 시설들이 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단순한 전선 확대가 아니라 의도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러시아가 겨냥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이었지만 그 그림자는 명확하게 폴란드를 향하고 있었다. 이 공격 이후 폴란드의 대응은 지체가 없었다. 즉각적인 공중경계 태세가 발동됐고 전투기 긴급 출격 명령과 함께 나토 항공자산들이 연쇄적으로 투입됐다. 이때 주목할 점은 출격 전력이 특정 기종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F-16뿐 아니라 한국에서 도입한 FA-60까지 동시에 하늘로 올라갔고 조기 경보 자산과 정찰기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이는 폴란드 공군이 이미 실전 상황을 전제로 복수의 전력을 하나의 체계로 운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러시아의 공격 방식 역시 폴란드와 나토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순항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이 국경을 스치듯 지나가거나 국경 인근에서 급선회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이는 우발적 오차가 아니라 폴란드 반공망과 나토의 대응 속도와 절차를 시험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만약 단 한 발이라도 폴란드 영공을 명확히 침범했다면 그 순간부터 사안의 성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 나토 전체의 집단 방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강한 폭음과 진동을 직접 느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루블린과 포드카르파츠키 같은 접경 지역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은 전쟁이 더 이상 뉴스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폴란드 최대 언론사들은 이번 공격을 두고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긴장 수위를 조절하며 선을 넘나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전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언제든지 상황을 확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토 동부전선 전체가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항공 순찰 횟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방공체계와 레이더 감시망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평시 기준으로 설계된 유럽의 안보 구조가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가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폴란드와 나토, 나아가 유럽 전체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현장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러시아의 공격 강도와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졌고 전선은 점점 나토 국경을 향해 압박을 가했다. 특히 외교적 중재안들이 공개될 때마다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강한 불신이 터져나왔다. 전장에서 밀리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미 역사적으로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시각에서 이번 국면은 단순한 외교 문제나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도발은 다음 단계가 존재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폴란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공중전력의 상시 출격체제, 방공망 강화, 그리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속화된 무기 도입이 동시에 추진됐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 폴란드는 더 이상 평시 안보 개념으로는 버틸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을 내렸고 러시아의 위협을 가정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폴란드의 군사 전략은 방어를 넘어 억제와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후 전개될 공군 전력과 지상 화력 강화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폴란드가 공중 전력 강화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댄 해법은 의외로 화려한 최첨단 기종이 아니었다. 당장 출격할 수 있고 매일 띄울 수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도 유지가 가능한 전투기였다. 이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충족시킨 전력이 바로 FA-50이었다. 폴란드 공군이 FA-50을 단순한 훈련기나 임시대체 전력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도입 이후의 운용 방식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기체는 평시 훈련용 자산이 아니라 국경 위기 상황에서 즉각 투입되는 실전 전력으로 편입됐다.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국경 인근까지 밀려온 이후 폴란드 공군의 작전 패턴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긴급 출격 빈도가 급증했고 특정 기종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F-16만으로는 상시 경계와 요격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났고 그 빈틈을 메운 것이 FA-50이었다. FA-50은 짧은 준비 시간과 빠른 출격 속도로 국경 인근 공역을 신속히 커버하며 고가의 주력 전투기 전력을 소모시키지 않고도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폴란드형 FA-50PL의 운용 성과는
내부에서도 예상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임무 완료율은 나토 전투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고 정비 소요 시간은 기존 서방 기종들과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짧았다. 폴란드 정비사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모듈화된 엔진과 주요 구성품 덕분에 문제가 발생한 부위만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었고 이 구조는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됐다. 이 차이는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나토 전투기들의 평균 임무 완료율이 70%대 중반에 머무는 동안 FA-50은 80% 후반을 기록했다. 이는 성능표상의 최대 속도나 스텔스 수치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였다. 실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의 화려한 출격이 아니라 며칠이고 몇 주고 끊임없이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지속성이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을 통해 바로 이 지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내부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미국산 전투기 체계의 보완제 정도로 여겨졌던 FA-52, 점차 독자적인 전력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유지비와 운용 효율, 정비 속도라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쌓이면서 언제 정치적 변수로 공급이 흔들릴지 모르는 고가의 무기 체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이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군수당국 내부에서 오가는 계산의 변화였다. FA-50의 가치는 공중경계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상방공 체계와의 연동, 조기 경보 자산과의 협업,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배치 능력은 폴란드 공군의 대응 시간을 눈에 띄게 단축시켰다. 공항을 일시 폐쇄하고 공역을 봉쇄해야 했던 긴박한 순간들에서 FA-50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오래 하늘에 머물 수 있는 기체였다. 이는 폴란드가 왜 이 전력을 단순한 과도기적 선택이 아니라 장기 운용 전력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해준다. 결국 FA-50은 폴란드 공군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다. 전쟁을 가정한 시대에는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가장 많이 날릴 수 있는 무기가 진짜 힘이라는 사실이다. 이 인식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하늘에서 확보한 대응 능력을 이제는 지상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곧 폴란드의 지상 화력 전략, 특히 대규모 로켓 전력 강화로 향하게 된다. 폴란드가 지상 화력 강화에서 선택한 방향은 명확했다. 단순히 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전략의 중심에 선 전력이 바로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를 기반으로 한 폴란드형 호마르케였다. 폴란드 군수당국은 처음부터 이 전력을 일회성 도입으로 보지 않았다. 핵심은 얼마나 멀리 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다시 쏠 수 있느냐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는 탄약 부족이었다. 고성능 무기 체계보다 먼저 바닥난 것은 로켓과 포탄이었다. 서방 국가들의 공급망은 복잡한 승인 절차와 정치적 변수에 묶여 있었고 전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래서 선택한 해법이 천무 계열 로켓의 대량 도입과 동시에 자국 내 생산과 비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호마르케이는 단순한 발사대가 아니다.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정밀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납품 속도와 전력화 속도에서 경쟁 체계를 압도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몇 년 만에 실제 부대 편성이 완료됐고 훈련과 실전 배치를 병행하는 단계로 빠르게 넘어갔다. 이는 평시 기준으로 설계된 유럽 방산 조달 체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다. 폴란드가 특히 집착한 요소는 탄약 자립이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의 생산과 품질 관리, 시험과 검증까지 자국 산업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정밀 유도 로켓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획이 구체화됐고 이는 폴란드가 더 이상 외부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전시 상황에서도 공급이 끊기지 않는 재장전 능력, 이것이 폴란드가 노린 최종 목표였다. 이 전략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산업적 파급 효과까지 동반했다. 폴란드 내에서 생산된 로켓과 부품은 단순히 자국 소비에 그치지 않고 인접 국가들과의 공급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만약 유럽 동부 전선에서 한국식 규격과 공정 기준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훨씬 넘어선다. 정비 체계와 교육, 운영 교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운용에서도 호마르케이의 가치는 빠르게 증명됐다. 대규모 훈련에서 발사대와 탄약의 이동, 재보급, 재배치가 반복되면서 전력 유지 능력이 시험됐고 폴란드군은 이 체계가 장기전에 적합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발사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탄약의 회전율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이는 기존 서방식 화력 운용 개념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나토 전체에도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 미국산 체계와 병행 운용되는 호마르케이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망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존재감이 커졌다. 폴란드 군수당국이 선택한 이른바 투트랙 전략은 플랫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전쟁을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낸 결과였다. 결국 폴란드의 지상 화력 강화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전쟁은 첫날의 화력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쪽이 살아남는다는 인식이다. 이 인식은 폴란드를 단순한 전력 수요국이 아니라 유럽 동부전선의 핵심 군사 거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이제 시선은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체가 어떻게 전시체제로 이동하고 있는가라는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된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부전선의 긴장이 높아지자 유럽 전체의 군사적 사고방식도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위기를 관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전쟁을 가정한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 변화의 선두에 선 국가는 독일이었다. 독일은 오랫동안 군사력 사용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의 위협을 가정이 아닌 현실적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독일군 내부에서는 러시아가 수년 내에 나토를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제를 놓고 대규모 병참 작전 계획이 작성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단순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나토 병력 수십만 명을 얼마나 빠르게 동부전선, 특히 폴란드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였다. 병력 이동 속도와 보급 능력, 철도와 도로 인프라의 동원 가능성까지 모두 전시 기준으로 재검토됐다. 이는 독일이 더 이상 후방 지원국이 아니라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였다. 이 인식 변화는 국방비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독일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전력 현대화와 군사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단기간의 예산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시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장비 도입 계획 역시 방어 중심이 아니라 장기간 전력을 유지하고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프랑스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스는 병력 관리 체계와 예비 전력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며 평시 기준으로 설계된 군 구조를 전시 대응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젊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군사자원 관리 정책이 논의되면서 사회 전반에 전쟁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긴장감이 퍼졌다. 이는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들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폴란드의 위치는 더욱 선명해졌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시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국가는 폴란드였다. 그래서 유럽 내부에서는 폴란드를 단순한 최전방 국가가 아니라 동부 전선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허브로 보기 시작했다. 병력 이동, 장비 집결, 탄약 보급의 중심축이 폴란드로 설정되면서 이 나라의 군사적 중요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갖는 의미도 다시 평가됐다. 빠른 납기와 대량 생산, 그리고 정치적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공급 구조는 전시를 가정한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장점으로 다가왔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한 전력과 생산체계는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참고하는 하나의 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결국 유럽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외교적 수사나 낙관적인 전망만으로는 더 이상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선택권 자체를 잃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폴란드는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새로운 유럽 안보 구조를 시험하는 실험장이자 기준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에서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다. 지금 폴란드는 실제 전쟁을 전제로 한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시험하고 증명하는 살아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동부전선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산 무기들은 창고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입되자마자 전방으로 이동하고 훈련과 실전 대응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된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전 데이터가 된다. 폴란드가 가진 특수성은 명확하다.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지정학적 위치, 나토의 핵심 전선, 그리고 언제든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는 환경, 이런 조건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는 자연스럽게 신뢰도를 얻게 된다. 책상 위 성능표나 시험장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 긴장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투입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전 세계에 공개된다. 폴란드에서의 운용 성과는 곧바로 다른 국가들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한국 방산에게 일종의 실전 쇼케이스가 되고 있다. FA-10의 가동률과
정비 효율, 포마르케의 대량 화력과 탄약 회전 능력, 그리고 KF-21을 향한 관심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폴란드가 이 무기들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가격이나 외교적 관계가 아니다. 전쟁을 가정했을 때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현실적인 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단순히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확장하는 파트너로 이동하고 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체계의 내재화는 폴란드가 장기전에 대비한 국가급 재장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핵심이다. 이 구조가 완성될수록 한국 방산은 유럽 내에서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망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변화는 국제방산 판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 서방 방산 체계가 느린 승인 절차와 정치적 변수에 묶여 흔들릴수록 빠른 납기와 실전 검증을 무기로 한 한국식 모델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된다. 폴란드에서의 경험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고, 이는 곧 추가 협력과 도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확대가 아니다. 유럽의 안보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방산이 실전 중심의 대안으로 자리 잡는 장면이다. 폴란드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매일같이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증명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앞으로의 선택지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누가 가장 멋진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 전쟁을 가정한 환경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느냐이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답으로 자리 잡고